반갑습니다. 오늘 유아교육 개론에 이어서 유치원교육과정 개강하는 날이죠. 그래서 잠시 후 이제 진도 나가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1, 2월 분이었지만 그때로 끝난, 만약에라도 그런 분 거의 없지만 그때로 끝났어도 이렇게 답지랑 올려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이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같이 복지랑 평가 확인 학습하신 거 답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신 거 복습하신다 생각하고, 이제 개론이 그냥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아동복지에서 아동은 뭐라고 나왔어요? 네,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 주어가 빠졌네요. 그렇죠?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 거의 뭐 14세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18세 미만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 과거의 아동은 권리가 없고 의무만을 지닌 성인의 축소판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성인과 다른 아동의 독자적인 발달 특성에 따른 특별한 이것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아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촉발했고 아동 복지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그래서 이제 아동 복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특별한 아동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 그죠? 관심과 보호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올 거긴 하지만 이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 뒤에 서비스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은 서비스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나 그 이후의 서비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두 글자. 그렇죠. 예방.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뒤에 서비스 있지만 최근에 예방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심과 보호에 이어서 복지에 대한 예방. 세 번째, 독립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의 기본 인권. 아동의 기본 인권. 뭐예요? 아동 권리입니다. 자, 네 번째, UN 아동 권리 협약의 4가지 원칙. 뭐뭐 있어요? 자, 같이 다시. 무차별의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그 다음에 아동 의사 존중과 참여의 원칙.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아주 좋아요. 대답 잘 해주셔서. 자, 그 중에서 공공 또는 민간복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뭐예요? 그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나머지 것들도 바로 잘 써 넣으실 수 있도록. 자, UN 아동 권리협약의 3P. 뭐예요? 보건, 공급권, 참여권. 보건, 공급받을 권리, 공급권, 그 다음에 참여권, 이렇게. 그 다음에 4가지 아동 권리 협약. 뭐예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4가지. 그래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4번 문제처럼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딱 쓰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는 문제가 그냥 고르기만 하고 게 아니라 의미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같이 적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째,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뭐죠? 발달의 권리. 지난번에 이제 생각과 양심, 종교와 관련돼서는 뭐 중복되게 얘기가 되기는 했었는데,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 나오면 발달권으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예방 차원. 브라운 등이 제시한 예방의 세 가지. 1차가 보편적 서비스, 2차가 표적 서비스, 3차가 피학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카두신도 부모, 자녀, 역기능 대처 중심 서비스로 세 가지. 뭐예요? 지지적 서비스, 보완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 이제 어느 걸로 외우셔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카두신이 얘기한 서비스 중에 10번.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상담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모 자녀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서비스. 지지적 서비스. 기억나시죠? 보완적 서비스는 뭐였어요? 부모 역할을 대행해주는. 그 다음에 대리적, 대체적 서비스는 위탁교육처럼 가정의 기능까지도 대신해주는. 그쵸? 네. 자, 카두신이었고, 그 다음에 11번에 주커만이 제시한 방어선의 위치에 따른 아동복지 사업에 1차 방어선이 가정 내 서비스, 2차 방어선이 대리가정 서비스, 제3차 방어선이 집단보호 생활 서비스. 아까 카두신하고 주커만이 2차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거 뭐죠? 구술 테스트로 여쭤보고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죠? 분위기로 봐서. 자, 12번째 문제. 학생에게 발달 단계에 맞는 역량,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래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 정서, 복지 이런 아동 청소년의 삶 전 영역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 무슨 사업이에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이렇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자, 13번째. 아동 청소년 이것은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서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랬어요. 뭐죠? 네, 정신보건 사업. 아동 정신보건 사업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정신보건 사업 되겠습니다. 14번째. 사후 대처적인 단기 소득 지원형의 서비스를 탈피해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빈곤 아동 개개인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앞에 것도 다 중요하지만 빈곤 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그 밑에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동의 잠재 능력을 키워주는 예방적인 사업. 뭐죠? 네,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그래서 위스타트, 영국 슈어 스타트, 미국 헤드 스타트 비슷한 성격이다. 드림 스타트. 자, 15번째 이제 통합입니다. 포가티의 통합의 유형. 그래서 10개 중에서 빠진 거. 분절형, 연결형, 포개준 유형은 단일 학문 내에서의 통합.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계형, 공유형, 이형, 이어진 형, 이형. 이렇게 5가지는 여러 학문 간의 관계에 주목한 통합. 그래서 2가지가 거미줄 유형하고 통합 유형. 우리 대한민국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이 2가지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생활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이 유치원교육과정의 정식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학습자 관계에 주목한 것은 몰입형하고 네트워크형 10가지. 나오면 잘 맞춰야 돼요. 나오면. 안 나왔었지만 그래도. 자, 16번째. 장애 통합 개념 중에 이것은 장애아를 완전한 통합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을 병합하려는 움직임이다. 뭐였죠? 네, 완전 통합. 통합 교실을 장애아 교실을 2달 경험한 선생님이 한테 좀 나중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17번째. 교육과정 수정의 유형 다 외우셨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여러 개가 나오니까 하나씩 봅시다. 17번. 작은 단계로 나누거나 단계들의 수를 줄여서 복잡한 과제를 단순화하는 유형의 명칭. 활동을 단순화하기. 18번째.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용한다. 뭐예요? 아동의 선호도 사용하기. 그 다음에 19번째 교육과정 수정 유형 중에서 아동의 참여와 학습을 지원하도록 성인이 중재하는 성인의 지원. 아동이 중요한 학습 목표를 할 수 있도록 또래를 사용하는 것은 또래 지원. 끝으로 교육과정 수정 유형 중에 이것은 하나의 활동 내에 자연스럽게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의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지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머지 3가지. 환경적 지원과 자료의 수정, 특수한 설비, 특수 서비스, 특수한 설비죠. 정확한 명칭이. 그래서 그 8가지 전략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복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 계속해서 평가. 자, 뭐 이런 문제는 진짜 뭐 어디가 뚫려도 다 맞춰야 돼요. 그렇죠? 2019 개정, 누리과정, 유치원교육과정 평가, 중점 사항. 그냥 줄줄줄 외워보세요. 첫째,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두 번째,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하셔서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평가 유형 중에 평가 시기에 따른 평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학기 초여서 지금 진단평가 하고 있죠. 이제 각급 학교별로 유치원, 초중고 다. 자, 세 번째 1화 기록을 할 때 관찰 대상에 대한 배경 정보 3가지 이상, 3가지. 관찰 일시와 장소는 나와 있어요. 관찰 대상 유아의 이름, 연령, 성별 꼭 들어가야 된다 했었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1화 기록 시 가능하면 나타나는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러한 용어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관찰자의 생각이나 판단, 편견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된다. 뭐예요? 관찰자의 생각이나 판단, 편견을 의미하는 용어겠죠? 주관적 용어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대로는 뭐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해야 된다. 뒤에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같이 적으면 되겠죠. 자, 5번째. 1화 기록의 가장 큰 장점. 뭐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관찰하고 기록하고 효과적인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 노트를 항상 휴대해라. 자, 6번째. 관찰법 중에서 몇 가지 특성 행동들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정해진 시간 내에 나타나는가를 기록하는 시간표지법. 그럼 그 시간표지법을 사용할 때 사전에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 조작적 정의. 그래서 그 정의에 적합한 관련 하위 행동 목록을 리스트로 만들어 놔야 된다. 기억나시죠? 공격성이란 했던 거. 자, 8번째. 특정 사건을 관찰 대상으로 표집해서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맥락, 전후관계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은 사건 표집법이다. 그래서 요 8번 같은 것도 좀 눈여겨보실 것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자연적인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의 맥락, 전후관계 이런 말이 있으니까 왠지 사건 표지법 중에 서술식 ABC 사건 표지법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럴 때 조금 주의하실 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 뭐, 전후관계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사건의 원인과 사건 자체, 결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포괄적으로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지만 어쨌든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빈도 사건 표지법, ABC 사건 표지법을 포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건 표지법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의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기출됐던 것들도 강화로 써야 되냐, 정적 강화로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뭐 답이 개방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출제 의도에 적합하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9번째 서술식 사건 표지법에서 사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 사건이나 행동 자체, 그 다음에 C는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난 이후의 결과. 기출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었죠? 단어로 딱 나왔었죠? 뭐였죠? 선행사건, 행동, 후속사건. 잘 기억하셨어요. 그런 것도 기출문제에 있는 용어로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기왕이면 기출에 나왔던 용어로. 자, 10번째 빈도사건 표지법은 선별된 행동이나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알아보는 관찰 방법이다. 그래서 행동에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였죠? 네, 양적인 정보, 즉 수량화가 가능하다 했었죠. 사건 표지법 자체가 이게 안 되는데 빈도 사건 표지법은 얼마나 자주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양적인 정보도 같이 제공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다들 어떤 장면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했다면 가장 적합한 관찰 방법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만 가지고 충족되기는 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아도 생각을 해본다면 단순하게 빈도만 볼 것이 아니라 ABC를 같이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일화 기록을 같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진짜 그 유아의 행동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관찰할 행동이나 특성들을 행동 목록으로 열거한 뒤 관찰하면서 그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그래서 체크하는 뭐다? 체크리스트라 한다. 행동 목록법이라 한다. 자, 12번째 체크리스트는 유아의 행동을 누가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행동 발달 단계, 또 유아 개인의 단계적인 발달상. 우리 그때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도 봤죠? 누가적, 누적적, 발달 변화, 단계의 변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다고 보셨을 거예요. 행동 발달 단계 및 개인의 단계적인 발달상. 이제 교재에는 단계적인 발달상 이런 용어가 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단계적인 변화. 그래서 시기에 따른 변화, 연령의 성장에 따른 변화 이렇게 해서 같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훈련하지 않고도 누구라도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죠. 자, 13번째 체크리스트로는 유아의 행동 출현 유무를 알 수 있지만 무엇을 알 수 없다? 출현 행동 빈도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단점이자 이것이 나오게 된 계기이죠. 뭐예요? 14번. 평정척도법. 아까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질적 수준, 출현 행동 빈도는 이제 평정척도법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빈도까지 같이 보려면 아까 빈도 사건 표지법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평정척도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긴 해. 근데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보통인지 등등을 숫자가 부여된 유목 혹은 연속선상에 있는 대상 행동들을 평정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척도를 구성하기도 쉽고 사용하기 간편하고 관찰 기록 방법 중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번째 평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죠. 극단의 판단을 하기보다는 중간 혹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하는 중심화 경향의 오류. 중심화 경향의 오류. 그래서 길포드가 제시한 중심화 경향의 오류를 했으니까 그거 빼고 뭐 있어요? 관대함의 오류, 중심화 오류 했고 그 다음에 후광효과, 논리적 오류, 비교의 오류, 근접성에 의한 오류. 그래서 그 의미 잘 아시겠고 선생님들이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의미를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셨습니다. 17번째 표준화 검사는 검사의 목적, 내용, 대상, 실시 절차, 실시 조건, 채점 및 결과 해석이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검증된 것이다. 뭐예요? 뭐가 검증되어 있어요? 네, 신뢰도와 타당도, 따라서 이와 발달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이 표준화 검사가 검사법 중에 제일 이제 신뢰도 타당도가 잘 검증된 방법이죠. 완전히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계속 봤던 관찰법하고 상반되는 관찰법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신뢰도와 타당도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째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들, 작품집에 들어있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평가한다? 유아들의 관심, 능력, 진도, 성취, 노력, 성장 이런 것들. 그래서 다 꽉 채우지는 못해도 요 단어들이 좀 여러 개, 한 4-5개 이상 거의 다네요. 그죠? 3-4개 이상 기억해서 딱 써보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19번째 새로운 집단을 조직하거나 기존 집단의 구조를 재구성할 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죠? 사회성 발달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적 적응을 위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학생을 찾아내는 수평적, 수직적 관계도 분석해보고자 할 때 유용한 뭐예요? 사회성 측정법. 누구죠? 네, 모레노라는 학자. 자, 20번. 평가하고자 의도한 구체적인 목표, 내용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타당도. 그 다음에 측정 도구가 무엇을 재든 얼마나 틀림없이 정확히 재고 있는 신뢰도. 신뢰도.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등등. 그리고 타당도 안에 있는 또 세부적인 기출문제 지문에 있었잖아요. 내용 타당도, 예언 타당도, 구인 타당도, 안면 타당도, 공인 타당도. 그 5가지의 그 의미도 같이 봐두셔야 되겠고 신뢰도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 그렇게 같이 봐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었지만 배웠던 복지와 평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셨어요. 이거 이제 여기 있는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공부하고 나면 진짜 세상 쉽게 점검할 수 있을 정도로만 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